학파라고 말하려면은 두 가지 종류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해요. 학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학파는 달라요. 일단 학문이 되어야 학파가 된다는 겁니다. 예. 학문이 먼저 되어야 해요. 학문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연구했던 대상이, 그러니까 대상의 영역이 특정화돼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경험 연구든 논리 연구든 연구를 통해서 보편 타당한 명제를 산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학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학문이 되어야지 대학에서 자리를 잡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공이나 풍수지리설, 관상 이런 것들은 학문이 왜 못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공, 풍수지리설, 관상 이런 것들은 막 과학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관상은 과학이야 막 이러시잖아요. 학문이 못 돼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제가 산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명제란 진리 검증이 될 수 있는 것만 명제입니다. 진리 검증이 될 수 있는 것을 산출할 수 있으면 그건 이제 대학에서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산출될 수 있는 것만이 진리 검증이 되어야지만이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학문이 될 수 있는 건데, 풍수지리설이나 이런 거는 대학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연구인께서 관련된 연구를 했다는데 어떻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점이나 풍수지리설이나 풍수지리설 를 연구하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경향성을 연구한 것이에요. 제가 그래도 대충이라도 박사학위 논문, 학술 논문 이런 거 좀 읽어봤거든요. 좀 읽어봤어요. 그런 거 연구하셨더라고요. 온라인 커뮤니티 경향성 이런 거 연구하셨더라고요. 근데 학문이 그렇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문과 학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학문이 된 다음에는 학파가 돼야 된다고. 학파가 성립되려면은 또 새로운 방법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방법론을 이끌 사람이나 이끌 지침이 있어야 해요. 방법론이 있어야 하고. 이 두 가지가 또 성립이 돼야 돼요. 자, 학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전에 연구했던 대상의 영역이 특정되어야 하고, 경험 연구든 논리 연구 보편 타당한 명제를 산출할 수 있어야지 학문이 되고, 그 학문이 된 다음에는 학파가 될 수 있는데, 학파가 되려면 새로운 방법론이 있어야 하고, 그 방법론을 이끌 지침이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이끈 지침이 되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구적 이성비판. 다른 한 권은 제가 번역에도 좀 참여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구적 이성비판,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그래서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책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참 웃긴 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디 가서 뭐 아는 척하고 나서서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쭈쭈 와 막 이런 모습을 이제 제가 집에 와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 예, 장님 마을에 꾸눈이 선장이 됐네! 라고 하시면서 겸손의 미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구적 이성 비판이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성이 뭘까요? 도구적 이성 비판이란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성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이성은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또는 뭐 기능이나 알레고리를 이성이라고 하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어떤 것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을 가르칠 때 아, 저 사람 참 이성적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성적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까? 아이, 짜증내지 마시고요. 저도 오늘 많이 말이 버벅대긴 하지만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지금 이거 한 달간 내용을 압축시켜서 지금 뭉쳐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이게 쪽대 보니 막 엉키고 성꼈어요. 지금 앞뒤가 막 해서 말이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내용이 뭐 그냥 요점만 적어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옛날로 가면 이성이란 정신에 가까운 말들이거든요. 정신 그 자체예요. 그럼 또 한번 여쭤볼게요. 순수한 정신은 뭐겠어요? 지금 엄지손가락으로 정지 버튼 누르시고 나가시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자, 학습이라는 게 아무리 날로 먹으려고 해도 어디 가서 글 좀 읽었다라는 소리 들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보시고 조금 자자해 하시고 들어보세요. 순수한 정신이 신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저도 웃겨요. 혼, 뭐 이런 건 순수한 정신이잖아요. 이디야, 이런 것도 순수한 정신 세계의 대변인 것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학문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들, 뭐 상이 뭐다, 뭐다,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포함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진리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아, 지금 눈빛 읽고 있는데 나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이성을 계산적인 것, 논리 연산처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우산을 받치면 비 안 맞는다. 불을 끄면 어둡다. 뭐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계산하고 규칙화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성이 도구화되는 것을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 사람들은 파멸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성의 기능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참고로 이성 비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이란 뭘까?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 그 생각을 꺾을 수 있는 능력. 이성의 가장 큰 가치는, 보편적 가치는
자기를 부정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정의 힘. 그렇다면 진정한 권력은 뭘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께. 권력. 진정한 권력은 뭘까요? 제가 아까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은 유태인으로서 이제 나치를 겪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들은 온몸으로 이제 뼈와 살을 녹여가며 경험해 본 관점에서 진정한 이제 권력을 체득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권력은 내가 100% 옳다고 생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표나 생각을 다수의 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실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도구적 이성은 나의 옳은 생각을 이미 신문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관점은 이미 완벽해. 완성됐어. 그러니 이렇게 실현해야 해. 이걸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수단이 적합하지? 그러니까 목표를 의심하지 않고 오로지 수단만 찾아가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수단만 찾아가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런 게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겁니다. 현대 파시즘의 핵심이에요. 그 기반에는 전통 이론, 비판 이론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요. 전통 이론이라고 하니까 옛날 이론 말하는 줄 아실 거예요. 아닙니다. 과학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 이론은 과학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즉 실증주의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팩트. 사실만을 말하는 그 과학이 실제로는 비과학적이라는 겁니다. 과학은 선택적으로 사실을 뽑아놓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사실 하는 것은 전통 이론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실증주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실증나서 못 쓰겠다라고 이거 아주 실증나서 못 쓰겠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화되면 합리성이 독점해서 파시즘으로 악용된다라는 것인데, 이성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 대통령은 맨날 과학 하잖아요.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랄게요. 엔라이트먼트가 있어요. 계몽. 불을 다 켜다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탈주수라, 탈마법파, 한마디로 과학주의입니다. 계몽과 휴머니즘을 쌍태하라는 의미로 본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오늘 핵심을 설명하는 건데요.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가 나왔어요. 계몽주의가 나왔는데, 이제껏 신의 지배를 받아왔던 사고방식에서 인간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인본주의 사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게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휴머니즘 말하면은 사람 따뜻하게 하고 품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휴머니즘은 한마디로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냥 인간이 세상의 주인인 거고 주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휴머니즘은 따뜻한 거 연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변증법이란 말은 다이렉티크. 서양에서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말이. 사고 논쟁의 기술인데 앞뒤가 딱딱 떨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논리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고하고 추론해서 토론하는 게 변증법이에요. 국가를 통치할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배워야 할 게 변증법이라고 말했어요. 헤겔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헤겔이 말한 게 어렸을 때부터 이 변증법을 배우면은 현혹되고 이상해지고 말장난친다고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헤겔이 말했어요. 현실 논리를 다 안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배워야 하는 논쟁 방법론이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눈 깜빡거리시는 게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라고. 진리의 방법 중 위험하지만 자기의 통제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존재 여부, 논리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렇지만 뭐 이런저런 논법들로 뭐 국물 맛이라도 봐야 하는 방법도 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나가서 문제 막 됐잖아요. 또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잼벌리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뭐 8월, 7, 8월 뭐 이런 잼벌리 얘기하면 미친 사람인 거죠. 뭐 이제 또 한 3년 정도 지난 얘기 된 것 같고. 광복절 기념사 그래서 막 또 준비를 했어요. 다 읽어봤단 말이에요. 심층 분석해서. 이것도 그냥 한 5, 6개월 된 것 같고. 하여튼 뭐 일주일 정도 단위로 뭐 새로운 게 자꾸 터져요. 새카맣게 새로운 게 자꾸 터져.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야기했던 문제의 뿌리는 두 가지인데, 정치가 이데올로기, 신념 실현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는 정체성 정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통적인 의미에서의 권력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민족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실현하는 것을 정의로운 정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먼저 앞서가서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이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이 길을 만들고 그런 정치를 한다. 다시 말해서 옛날 정치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세상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사회경제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지식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인데, 지식 기반 사회라는 게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식도 다른 지식을 압도할 만큼 절대적인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 기반 경제 이전에는 내가 앞서서 세계를 읽어내고 사회 경제를 읽어내고 방향을 제시하고 뭐 너 일로 따라와 이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지식 기반 사회는 이런 게 끝났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훌륭한 정치인들은, 훌륭한 경제인들은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보편적인 의지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에 반해서 다수가 생각해야 하는 것을 실현시켜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제일 큰 1덕목이라는 겁니다. 현 정부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대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할게. 잘못한 것들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했다라고 인정할게.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요. 그렇지만 자신의 취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는 없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냐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자동차 산업 가지고 그 직원들 얼마나 많은 그 고통 받았어요. 지금은 그런 경제인을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주크버그,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내 의지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의 의지를 내가 실현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과학,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줄여야 할 때입니까? 지금 줄여야 할 때예요?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이 분야가 늘었어요. 제 짐작은 그래요.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분이 확 늘었어요. 어딜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일본 소재입니다. 일본이 가장 뛰어난 부분이었던 기초 소재 부분이었거든요. 기초 소재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넘어보자. 그래서 엄청난 연구비를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과 관련돼 있어요. 100%입니다. 소부장 제도라고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하는 방식이 쑥 한 번에 바람을 빼는 방식이 있고 어느 부분을 잘라내는 방식이 있는데 국가가 어려워서 예산을 줄일 때는 모두가 고통 분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풍선에 바람 빼듯이 모든 분야에 이제 바람을 이제 전부 다 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긴축 재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은 아닌가. 이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잘라내는데 중요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기술 R&D 분야의 연구비를 줄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잘라내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3조 4천억 원? 그게 생각해 봤어요. 3조를 자르려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잘라야 된다. 바람도 쫙 빼고 이게 굉장히 거대한 분야도 잘라야 되는 건데 어디서 또 어떻게 자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조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일까? 그 세계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세계가 경제적으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세계화에 대응할 만한 이제 정치적 트렌드는 또 뭘까라고 봤을 때 정치를 세계화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유국주의니까. 국가주의잖아요. 정치는. 세계 시민정부 여기까지는 아직 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정치 단위에서 경제 단위에 부응하는 조치로 리버럴라이제이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적인 그 어떤 것. 여기에는 지난 30년 동안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추진해온 OECD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들이 세계에서 회의를 했대요. 이게 세계 OECD 가입국가 공동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저 이거를 알고 빡을 쳤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 첫 번째 균열을 낸 사람이 트럼프라는 겁니다. 그 부작용들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도망가지 마시고 2부 있습니다. 한 달 동안